예, 저는 이제 숲 환경 교육의 담론 지형과 전환의 모색. 뭐 굉장히 좀 제목은 그럴 듯해 보이죠. 네,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그 이재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내용을 좀 다른 그 관점에서 또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넘어가요? 네. 저는 저 뭐 많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우리들은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교육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가라는 것들도 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에 이제 생태 전환이라고 아까 이제 뭐 생태 전환 교육 하는데 과연 우리는 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누구인가부터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그 경찰 뜻이 뭔가요? 이 뭐 경계하고 살핀다라는 뜻이죠. 경계하고 살피지 않으면 경찰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뭐 숲 교육이다라고 했을 숲 교육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선생님들 지금 뭐 이렇게 숲 해설가, 생태 뭐 생태 교육자, 생태 안내자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김춘수 선생님의 시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 선생님들이 누구라고 불러주었을 때 누구라고 규정이 되는 거죠. 호명이라는 게 관계의 첫 동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사회적 존재가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건지, 우리 뭐 누구 숲해설가님이라고 부르나요? 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도 그냥 숲해설가는 장롱 안에 있는 면허증처럼 놔두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그러면 숲해설가, 숲교육자, 산림교육자, 생태 안내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근데 실제로 교육자인지 사회활동가인지 또는 예능 강사인지 나는 누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심포지엄을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자격을 좀 찾아봤어요. 자격을. 우리는 지금 국가 자격이 몇 개 있는 건 알죠. 되게 이제 산림교육 전문가는 세 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사가 있고, 자연환경 해설사도 있고, 그런데 민간 자격이 한 180여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해설가, 해설사, 무슨 각종 체험 안내자, 지도사,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자연과 생태와 관련된 자격들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죠. 물론 이제 여기서 뭐 그 중에서는 뭐 이렇게 효용 가치가 없고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뭐 이렇게 자격 이름만 따놨지 거의 뭐 이렇게 배출자가 없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뭔가를 활동하고 싶어하고 이 자연과 생태와 환경을 통해서 어떤 교육도 하고 해설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정명 논쟁이라고 저는 불렀는데 숲해설 가인가 사인가 가지고 산림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수렴 플랫폼에 국민 생각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 꼭지가 사라졌더라고요. 이 꼭지가 사라지고 없었는데 그때 숲해설 가와 사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수렴한 어떤 그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숲해설 가로 됐던가 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이게 사라졌던데 과연 이 이제 언어는 그 자체가 행위죠.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부르면 경찰이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라고 부르면 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듯이 어쨌든 숲해설 가라고 부르면 가로서의 행위를 하는 거고 숲해설 사로 부르면 사로서의 행위를 해요.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숲해설 사라고 부르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애매하게 불러요. 가인지 산지를 자기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그 정명 논쟁,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공자의 정명론이죠.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러니까 이제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쭉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름이 발라야지 이름을 바르게 써야지 그 이름에 맞게 또 어떤 행위와 실천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제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상황이 너무 좀 뭐랄까 비극적이랄까요? 그러더라고. 오늘 좀 강의를 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이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강의를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사망자로 해야 된다, 희생자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 해외에서는 다 빅팀스라고 하거나 킬드 됐다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사고를 당해서 사망자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 짓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이게 사건이냐 사고냐 단순 사고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명시상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이 잡배우 같았을 땐 잡배인 거예요. 잡배로 불려야 맞는 거예요. 잡배. 그리고 그 잡배답게 취급을 해야 되고 잡배답게 불러줘야 맞다라고 하는 게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행위다. 언어 행위는 그 실천적 효과로 들어간다. 이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수단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해설 가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숲해설 사라고 생각하는 거냐. 또 어떤 분이 그 써놓은 저기 안에 보면 우리는 생태 안내자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 생태 안내자, 자연 안내자가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런 이름에 따라서 어떤 수행 활동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제 숲해설가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거는 99년도쯤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숲해설가라는 말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99년,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숲해설가 모집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00년 초반에는 숲해설가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숲해설가라 그러면 스페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숲해설가라는 명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숲해설가가 이제 그 해왔던 역할들 또는 숲 교육자라고 표현하든 생태 안내자라고 표현하든 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많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온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숲이 교실이자 교재이자 교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산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중노동을 하거나 산에 간다 그러면 입산한다 그러면 어디 절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들어간다거나 나무하러 간다거나 뭐 이런 차원이었죠. 그리고 그 숲에서 나무를 한다는 개념은 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숲이 가장 중요한 교실이고 교재이고 교사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확장되어 왔죠. 그래서 교육의 주체나 원리나 방법의 전환에 상당 부분 우리가 기여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의 지평을 엄청나게 넓혀왔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 네, 그렇군요. 바꿀까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만 교사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교재로만 이야기해야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자연 안내자, 숲 해설가 이쪽 그러니까 생태 교육자들이 생태 교육자, 환경 교육자들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평을 넓혀왔다는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남의 혀로는 맛볼 수 없다.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 그러니까 행위 주체로서의 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요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뭘 잘했다는 걸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지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과 교육의 상호 주체화라고 하는 건 교육의 지도자와 참여자들이 서로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왔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교사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식을 전수받지 않으면 맞거나 뭐 이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교육하고 내가 듣기 싫으면 말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그 상호 주체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학습으로서의 교육으로 우리 이 생태 교육, 환경 교육이 교육의 지평을 넓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육의 플랫폼, 자연과 시설은 옛날에는 교실이 아니었죠. 네, 그리고 교실과 교구도 숲과 천으로 확장시켜 왔고 마을, 학교, 단체까지도 다 교실로 이렇게 이끌어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지평을 엄청나게 넓혀온 우리가 뭐랄까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온 주체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 그 숲해설가 또 산림교육자 또는 뭐라고 부르든 생태 안내자, 환경교육사들이 그리고 많은 부분 이제 교재를 진화시켰고 이렇게 해 왔다라는 것이 우리 성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우리 교육의 그 뭐랄까 발전사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충분한 어떤 것을 다 노력을 하고 지금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숲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찾아보면 논문은 이제 그 당대의 어떤 주요한 어떤 담론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담론들이 논문으로 이렇게 이야기 된다고 볼 때 이제 숲에 관한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 한 7,000건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데 그 중에 숲해설은 21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숲해설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시작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21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숲해설을 정확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온전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연관해서 이제 쓴 논문들은 더 많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로친 건 이제 1이라고 쓴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이제 숲해설 기술이나 방법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말고 숲 교육에 갖는 가치와 의미와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을 연구한 논문은 한 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숲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20년 우리가 뭔가를 해왔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내고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연구가 돼 있거나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시켜 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른 이 책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숲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도 사실은 그런 뭐 이렇게 가치 담론이라기 하기는 좀 뭐 이렇게 부족한 책이긴 하지만 이후에 숲에서 길을 묻다, 숲에게 길을 묻다, 뭐 길을 묻다 시리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아직도 길을 묻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찾은 분이 숲에서 길을 찾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그 선생님 저 책만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숲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길을 가지고 이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좀 우리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숲 교육의 가치 담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영어, 수학, 그다음에 음악, 미술, 과외 시키는 것보다 우리 생태 교육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게 더 뭐 이렇게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저기 그 이재용 교수님의 태권도장만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저랑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생태 교육하는 그 단체나 뭐 이런 활동이. 근데 저는 이게 집에서 나오다 보면 주짓수 뭐 이렇게 주짓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무슨 태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런 주짓수라고 하는 어떤 체육보다 우리 생태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해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분들한테 설득해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설득해내기 위한 가치와 의미 담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2002년도에 이제 봤던 책인데 이게 선생님들 천자문 다 떼셨잖아요.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숲의 사상이 인류를 구한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숲의 사상이 인류를 구한다라고 할 정도의 큰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교육이 다만 애들한테 뭐 생태 교육해서 그냥 뭐 신체 건강하고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감수성이 좋아지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숲 교육 자체가 인류를 구할 만큼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도의 어떤 큰 담론과 가치 의미를 담보하는 철학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금 숲 환경 교육의 현황은 여전히 관심이 낮죠. 교육이 아닌 교육. 그러니까 정책 비중도 예산이 적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교육이 아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육의 중심은 교육부죠. 교육부인데 교육부에서는 우리 그 산림 교육이나 또는 환경 교육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 한번 심포지움을 했는데 교육의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부에서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환경교육, 산림교육이 전체적으로 교육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단체의 자생력도 부족하고 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 그 교육의 주제나 대상이나 목표나 방법이나 이게 이제 특정 대상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거 아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재영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범인은 우리인데 그 저기 고치는 건 니들이 해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질러 놓고 교육 뭐 이렇게 니들한테 고치라고 지금 애들 교육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교육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환 이야기를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환. 그렇게 쉬운 이야기인가? 전환이? 전환이 메타모포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전환. 이게 메타모포시스는 탈피란 뜻이죠. 탈피. 변태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변태. 바꾼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환이에요. 이게 전환. 그러니까 성전환 하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성전환만큼 변화가 심했을 때 완전한 어떤 형질과 구조와 내용이 바뀌었을 때 전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그 생태교육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과 구조가 변환되나요?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나요? 전환 교육이?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말과 실제가 다른 걸 뭐라고 한다고요? 명실상부하지 않다는 거죠. 경찰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저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 전환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화를 받는다. 이게 전환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전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 것을.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전환이라고 한다. 이게 조금 전에 메타모포시스 탈피하는 과정이죠. 사실은 이 탈피라고 하는 거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이렇게 바꾸는 굉장히 그 경이로운 과정이죠. 경이로운 과정. 근데 너무 쉽게 쓰고 있다.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하고 귀족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전환한다. 이런 정도가 돼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전환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한다는 건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숲교육, 숲해설의 전환과 방향의 이제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나비가 되는 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이게 온이라는 말 있잖아요. 온이라는 100가지라는 뜻이죠. 100. 온 지문할 때 지문 이 천이고 온이 100이죠. 100이란 말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일에 쌓아온 모든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숲, 산림, 생태, 환경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은 어쨌든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그대로 두고 내용만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숲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교육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뭐 예를 들면 one of them. 그러니까 뭐 미술 교육, 영어 교육하고 뭐 이렇게 상대해 가지고 주짓수 교육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교육의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게 컴퓨터 사면
다 깔려 있는 거, 그 세팅되어 있는 걸 디폴트라고 하잖아요. 원래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생태 교육은 원래 세팅되어 있는 값. 그래서 숲 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값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때 생태 전환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가 뭐랄까 어떤 정책이나 또는 뭐 그 기반을 이루는 철학이나 이런 담론까지도 많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생태 평화, 환경,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술, 뭐 정치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는 교육으로서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의 전환 필요. 공정과 상식이 명실상부하지 않으면 이 말이 너무나 오염돼 있죠. 너무나 오염돼 있는데 어쨌든 세대 간의 공정성, 그러니까 사회적 공정성, 지리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생태적 공정성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생물 종 간의 형평성까지도 고려하는 게 이제 그 어떤 공정과 상식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상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상식이라는 책.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미국 독립의 아버지죠. 정신적 아버지. 토마스 페인이 쓴 책이 상식이에요. 그분이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천부적 인권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영국 국왕 아래 식민이었던 상태에서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주장한 그것이 엄청난 이 반역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때 그 상식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여성들은 여기 뭐 지금 나와서 여기서 교육받는 건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19세기 이전에 이런 데 나오면 안 되는 게 상식이었다고요. 상식은 변화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여기 필리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과테말라 헌법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헌법 같은 경우도 동물, 식물 이런 다른 생명체를 다룰 때 생명의 전엄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헌법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재용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최후의 전환은 법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프리초프 카프라가 쓴 책이 있어요. 최후의 전환. 이란 책이 있어요. 마고 우테이하고 쓰신 책이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핵심인데 어쨌든 굉장히 어렵죠. 법을 바꾸는 거는 지금 있는 뭐 검찰청법 하나 못 바꿔 가지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바꾸는 법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자연은 더 이상 피사육자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법으로 바꾼다는 것, 그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그 소춘 김기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멘토 좀 되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개벽 운동의 선구자죠. 이분이 그때 이제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이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선전물 거기에 들어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른에게 전하는 부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반드시 쳐다봐라. 그다음에 가까이 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줘라. 경어를 쓸 때 부드럽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욕이나 이발 같은 걸 잘 시켜주고 산보와 원족 같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게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자주 해주고 자연을 친해하는 버릇을 지어주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이제 6번도 어린이를 위해 즐겁게 놀 기관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1920년대 일제 식민지 치하에 만들어진,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사조가 뭐 낭만주의적 사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도 있지 않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않고 오죽 어린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늘 생각하게 주시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애들 가르친다는 건 어쩌면 넌센스일지도 몰라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에 뭔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 애들 딸 둘이 있는데 정말 말을 안 듣고 막 이래가지고 그 중졸 뭐 국졸 뭐 이런 상황에서 야 그래도 중졸보다 고졸이 낫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라 그러고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해서 그래라라고 하긴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낡은 거예요. 낡은 것이 새 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려 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고 배워야 된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시가 이겁니다. 임길탁 선생의 나 혼자 잘하겠어요라는 시인데, 그 저기 우리 이정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나 혼자 잘하겠어요. 임길택. 길러지는 것은 신비하지 않아요.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다 모두 시시해요. 그러나 다람쥐는 볼수록 신기해요. 어디서 죽는 줄 모르는 하늘의 새. 바라볼수록 신기해요. 길러지는 것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볼품없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기르지 못하게 하겠어요. 나는 나 혼자 잘하겠어요. 그 기른단 말이 기를 육자예요. 교육의 육자예요. 육. 기르지 말라야 돼요. 이제 사육하거나 기르거나 교육하거나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옆에 이제 윌리엄 워즈워즈가 쓴 저 시도 있죠.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삶이 시작됐을 때도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나이가 들어가도 그러하리. 그러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생의 나날이 자연의 숭고함 속에 고이 있기를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게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이기적인 유전자 보셨나요? 이기적인 유전자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꼭 이제 그걸 그대로 믿지 않더라도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면 DNA는 끝없이 그 발전해 나가면서 내 그 뭐랄까 껍데기를 이렇게 우리는 껍데기인 거죠. 그렇게 보면 어쨌든 뭐 어떤 관점에서 보든 간에 낡은 것이 새 것을 이기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요즘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생의 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소로우나 뭐 이런 분들의 책들을 보면 본질은 그거예요. 야생성 이야기하는 거. 야생성은 순수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 것, 새로운 것. 네, 우리는 이미 오염된 그 상태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시인은 때때로 뮤지의 새로움과 상쾌한 샘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 야생의 깊숙한 곳에서 작은 오솔길, 원주민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는 인간을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자연의 주민이나 일원 또 그 중요한 요소로 보고자 한다. 벌써 뭐 100년 전에 이 생태 시민성을 이야기한 분이죠. 굉장히 선각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숲과 야생은 생태 시민성, 지구 시민성의 공부의 장소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 시민성을 기르는 장소가 야생의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숲 공부의 방법이 이제 숲 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저기 그 교육의 대상자가 되기 싫어할까? 모든 저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야생성, 순수성 이것들을 존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 이야기하지만 말만 그런다는 거예요. 말만. 실제로 어떻게 하면 바꿀 건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 교육이라는 말도 어쩌면 진부한 개념이다. 그다음에 교육 자체도 그렇다. 이미 구조화된, 이미 낡은 것들의 세상에서 구조화된 그 사유 체계라는 거죠. 그 사유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왜 요즘 저기 뭐랄까 저 이날치 공연들이 왜 뜨고 그다음에 국악 공연들이 왜 저렇게 뜨고 막 그런 고민들을 안 해보셨나요? 예? 고전적으로 딱 이게 규격화된 것들을 해체시켜서 새로운 맥락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창조해 나가잖아요.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천지 만물이 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푹 젖는 것이 귀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것, 거기에 스며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는 제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며드는 것, 푹 젖는 것 이런 것들이 뭔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존 듀이의 온전한 경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존 듀이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을 넘어서 교변작용을 이야기를 해요. 상호작용은요 서로 이렇게 너와 나가 있는 거죠. 근데 교변작용은 너가 나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하의 그 커피 한 잔인가 있죠. 내가 장판인지 장판이 난지 모르는 경지. 그게 교호작용이에요. 교호작용.
그러니까 내가 숲이 되고 숲이 내가 되는 정도의 어떤 작용, 이런 정도의 푹 젖는 과정이 숲 공부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로우도 역시 감각을 자유롭게 해방시킨 상태에서 산책을 해야 된다. 사상도 마찬가지로 감각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팁으로 그냥 잠깐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우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기존의 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까 생태법 이야기했잖아요. 생태헌법이 돼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자연법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말 자체가 물 흐르듯이 흐른다는 자연이거든요. 자연, 물 흐르다라고, 물 숫자에 가을 것자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법으로 가듯이 이 그 교육의 방법론도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키우는 과정처럼, 나무를 키우는 과정, 씨를 뿌리고 키우고 물을 주고 해서 잘 자라게 하는 거, 이 과정이 프로그램의 개발 방법론이고 교육의 방법론이다. 그래서 이게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도입, 전개, 마무리,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조와 같다는 거예요. 이 구조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방법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끝만 본달지 아니면 뭐 줄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뿌리를 튼튼하기 위한 가치 담론들이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뭐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대 학문 인식, 데카르트도 학문 인식을 이렇게 했어요. 뿌리가 형이상학이고 줄기가 자연학이고 우리 결과가 의학, 윤리학, 뭐 물리학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프로그램의 구조, 사유 구조를 이 구조로 항상 이렇게 그 정형화라기보다는 이거를 그 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몸에 밴다는 거는 철이 든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철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씨 뿌리고 키우고 거둔다는 이 개념, 바탕 기둥 지붕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지붕을 얻는다, 이 개념이 유네스코의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의 방법론이에요. 이 방법론하고 같아요. 그래서 느낀다, 한다, 한다, 이런 구조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그냥 제가 그 우리 이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짜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구조와 방법을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맞게 체화시켜서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뿌리, 줄기, 가지, 꽃잎, 열매라고 하는 이 구조로 1시간 내에 어떤 결과를 생각할 건지, 어떤 성과를 얻을 건지, 이런 고민까지 해가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숲 공부의 이제 성공 여부는 뭐에 달려 있는가? 이게 제가 그 알랭 제르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프랑스의 그 어떤 스포츠 영웅, 그 프랑스의 영웅이라고 하죠. 돛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어디 무슨 그 산림 그 문학 그 하시는 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요 자료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책에 들어있는 게 이제 요 분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작가로서 훌륭한가는 얼마만큼 바다를 잘 알고 있는가, 그 바다 속에서 진실을 수반한 바다의 향기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썼어요. 요 책에 들어있는 내용.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바꿔봅시다. 예? 그대로 바꿔서 뭐 숲해설가로라고 하든, 또는 숲교육자라고 하든, 또 산림 작가라고 하든, 산림 작가로서 또는 숲 해설가로서 훌륭한가는 얼마만큼 숲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숲 속에서 진실을 수반한 숲의 향기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연암 박지원 선생처럼 우리가 숲에 푹 젖을 수 있어야 되고, 숲에 젖어서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숲인지 숲이 난지 모를 정도의 어떤 그런 교호작용,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 사진을 가지고 늘 써먹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여러분들은 이거 뭐죠? 뭐라고 읽으실까요? 뭐요? 예? 이거 이제 슈퍼입니다. 슈퍼. 슈퍼마켓의 그 간판이에요. 슈퍼마켓 간판인데 담배 편의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슈퍼마켓 간판 찍은 건데 제가
우리는 숲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숲하는 사람, 숲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이렇듯이 숲을 통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숲으로서의 그 비전과 방향 이런 것들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 교육자, 산림 교육자로서 우리는 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지금 어디 있는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생각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가리키지 말고 함께 공부하자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자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함께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별 이렇게 함께 공부하자 그러니까 너나 나는 똑같아지네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파트 숲, 마을 숲, 숲의 정체성, 장소 정체성을 회복을 위한 활동과 이건 뭐 좀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그 장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장소에 의해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화 숲문화, 산림문화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이재영 교수님이 뭐 마을교육센터 말씀하셨잖아요. 마을 숲교육센터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마을 숲 이게 이제 평생교육 플랫폼이 되겠죠. 그러면 평생교육의 플랫폼에서의 같이 해나가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숲해설사, 숲해설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거는 저는 그래요. 가와 사의 차이는 이게 내가 나를 작가로 규정하느냐, 작가 그러니까 도예가, 미술가, 소설가 가로 규정할 거냐, 아니면 뭐 무슨 저 감정평가사, 기술사 어떤 그걸로 규정할 거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증 가능한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사고 검증 불가능하고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해나가는 사람이 가예요. 예? 자기 이 관점에서 그걸 해나간 사람. 그래서 숲을 무대로 작품을 써가는 작가로 자기를 규정할 건지 아니면 그 어떤 뭐랄까 저기 그 정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로 규정할 건지 이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길은 가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길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숲의 무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서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학술림 이야기했는데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숲이 있어요. 여기 안에 서원님이라는 게 학술림이죠. 학술림이고 그 다음에 군사림, 호안님, 사찰림 이런 그 숲의 특성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숲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조의 산림 경영의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역의 이제 활동 분야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단계에서부터 키우는 단계, 그 다음에 그거를 더 가꾸는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까지 굉장히 많은 숲 교육의 공부 공간 또는 숲 교육 공간들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한 10년쯤 써먹는 농담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 그 어떤 고등학생이 엄마한테 용돈을 타내려다가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오타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의미도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슈퍼로서, 슈퍼맨, 슈퍼우먼으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숲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이걸로